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심리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목차입니다.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상당 부분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친구들이 막상 대학에 가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심리학이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진실은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학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OX 퀴즈예요. 네. 자,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중요할까 아닐까? 자, OX를 그냥 여러분 크게 한번 소리내서 네. 뭐 여러분 소리 낸다고 제가 듣고 뭐 채점하는 거 아니니까 자, OX로 한번 생각해서 외쳐주세요. 나는 좀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둘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50%잖아요. 그렇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중요하다. OX. 네, X도 있고 O도 있고. 자,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정신분석의 창시자죠.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프로이트가 아예 안 나오느냐? 나오기는 해요. 발달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조금 나오고 그리고 심리치료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그런 몇 분야를 빼고서는 프로이트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프로이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상담은 심리학의 중심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내가 이제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싶으신 분은 O. 아니야, 상담. 심리학 하면 상담이지. 그리고 상담하는 거는 그거는 심리학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 상담은 심리학의 중심이 아닌 것 같아. O. 자, OX 외쳐주세요. 시작. O, X 하신 분도 계시고 O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자, 정답은 O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과 심리학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같지 않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상담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질 때 그 계기가 학교의 위클래스 혹은 이제 지역에 있는 위센터 혹은 청소년 상담센터 그런데 이제 가서 활동하면은 뭐 또래 상담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심리학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심리학자? 뭐 그거 상담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심리학자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상담을 전공하고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연하게 심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심리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선생님 그러면 제 문제 좀 한번 들어주시고 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저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상담을 해서요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그 심리학자의 불쾌한 모습을 보실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왜 불쾌하냐? 자기는 상담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런 오해들 때문에 심리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리학자는 사람을 딱 보면 척안다. 자, 심리학자는 사람을 딱 보면 척안다. OX 외쳐주세요. OX? X. 네. X. 이거는 뭐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리학 하면은 뭐 독심술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직관에 근거한 독심술은 아니기는 하지만요.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연구 끝에 그 연구의 최종 결과만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의 부부치료 전문가인 가트만 박사는 부부들이 대략 10분이나 15분 정도 말다툼하는 거 혹은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면요. 이 부부가 10년이나 15년 후에 얼마나 이혼이나 별거를 할지 대략 80% 이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한번 인터뷰한 걸 봤어요. 한국에 이제 강의를 하러 왔을 때 어떤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친구네 부부랑 식사를 하자고 식사 초대를 하면은 거의 다 거절을 한대요. 이제 뭔가 이제 들킬까봐 이제 두려운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심리학자는 그 부부가 10분, 15분 정도 얘기하는 거 보고 그렇게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냐? 그 사람은 원래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사람에게로 옮겨온 거죠. 그리고 특별히 부부에게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2,000에서 3,000 커플 정도 되는 부부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부들의 갈등 상황을. 그리고 그 부부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이혼했는지 혹은 별거 중인지 데이터를 또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이 대화 방식이 서로 무시, 경멸,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1분당 몇 번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계들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고 이거를 바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찍어 다른 문제를 내볼까요? 자, 부부들끼리 자, 1번 분노, 2번 무시, 3번 경멸. 1번이 뭐라고요? 분노, 화나는 거 있죠. 와! 막 소리 지르는 거. 2번이 뭐라고요? 무시, 대답도 안 해요. 뭐 떠들거나 말거나. 세 번째 뭐요? 경멸, 비웃는 거. 웃기고 있네. 이런 거 있죠.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부부의 관계를 가장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1번 분노, 2번 무시, 3번 경멸. 자, 어떤 걸까? 한번 이것도 한번 1번, 2번, 3번 여러분 소리 한번 내보세요. 자, 몇 번일까요? 2번, 3번. 아, 네, 일단 2번이 많았어요. 그렇죠? 2번이 많고 3번 없고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1번? 1번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경멸이 가장 안 좋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비웃는 거. 차라리 분노는 사실은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멸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그냥 대답 않고 몰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깔보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보면은 야, 심리학자들은 이거 독심술처럼 정말 딱 보면은 그냥 척 아는 것 같은데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쌓아야 사실은 그 장면을 봐서 그렇지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독심술처럼 딱 보고 아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대답해 보세요. 자, O, X? X. 정답은 O예요. 최면과 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최면은 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최면하는 뭐 정신과 쓰는 심리학들이 이제 가끔 나오니까 아, 저런 걸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반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시면 꿈에서도 힘들죠. 그렇죠? 꿈에서도 힘들어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꿈에서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우리의 마음이 꿈과 연관된다라고 이제 느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순수하게 꿈은 그 사람이 깨서 보고하는 거에 의존해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하는 꿈도 정신없이 아침 준비하고 뭐 점심 때 하루 종일 생활하고 오면 저녁 때는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보고하는 꿈 역시 그 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보고를 시키더라도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면과 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OX? O예요. O.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심리학과 가려면은 이과예요, 문과예요? 문과죠. 우리나라는 거의 사회과학대에 속해 있습니다. 혹은 뭐
문과대에 속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으면 BA, 학위명이 BA예요. Bachelor of Art, 문학사를 줍니다. 문학사. 그리고 심리학으로 석사를 마치면은 MA, 학위명이 Master of Art. 그래서 이제 문학 석사를 줘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학부를 마치면은 BS 학위를 줍니다. Bachelor of Science, 이학사를 주고요. 그리고 석사를 마치면 MS, Master of Science 학위를 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심리학과가 이과 계열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가면은 맨날 막 실험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생물과 통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학과 오는 친구들이 거의 다 문과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과, 문과 선택하는 기준이 딱 그거잖아요. 뭐, 과학 싫고 수학 싫으면, 우리 문과죠. 그러니까 딱 대학에 왔더니, 심리학과에서 통계가 필수예요. 통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근데 물론, 심리학과에서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통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얻잖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면에서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통계를 좀 싫어해도 심리학 공부를 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OX, O도 있고 X도 있습니다. 정답은 X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인문학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 또 관계,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에서는 이 연구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인문학 혹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거의 다 사회과학대에 속해 있죠. 사회과학.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연과학. 그래서 심리학은 여러 분야들이 이렇게 함께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적인 속성도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요 표현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는 아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확실히 인문학이다 이러면은 좀 그렇죠. 자,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약간은. 자, O일까요? X일까요? OX? O. 정답은 X예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너 뭐 어항 그려봐. 어항에 네가 원하는 걸 넣어봐. 물고기를 몇 마리 넣든지 뭘 그려봐. 다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는 면에서 거짓말은 아닌데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선생님 아니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걸 그려놓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요. 인터넷에 있는 설명들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혈액형에 대한 성격 묘사를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들어도 고개를 자주 끄덕입니다.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그런데 심리학에서 돌아다니는 인터넷 심리 테스트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이유, 증거가 없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려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를 보고 되게 고민해요. 한참 이렇게 연쇄살인범 나오면은 인터넷에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돌아다녀요. 그럼 어떤 애들이 막 해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막 걱정해요. 선생님 제가 사이코패스래요. 왜 그러면 인터넷 테스트 했더니 무슨 테스트인데 몰라요. 문항이 뭐야? 뭘 이상한 문항. 당신은 15층에 걸어 올라갈 거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냐, 이런 거 묻고 그죠? 절대 믿지 마세요. 약간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주요 관심 분야가 아니다. O. 주요 관심 분야 중에 하나지. X. 자, O일까요? X일까요? O, X? 정답은 O입니다. 네. 무의식은 주요한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 문제에다 또 하나 내려고 그러다 안 남기는데, 그럼 이거. 심리학에서 성격은 주요 관심 분야일까요? 아닐까요? 주요 관심, 이거를 이제 성격으로 바꿔보세요. 심리학에서 성격은
주요 관심 분야가 아니다. O. 아니지, 성격은 주요 관심 분야지. X. O, X? 그것도 O입니다. 성격도 주요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이 무의식은 아까 정신분석,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만든 거는 아닌데 이 프로이트로부터 굉장히 구체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프로이트가 심리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식 역시 그렇게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격은 왜? 성격도 사실은 주요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에 분명히 성격 심리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성격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의 다른 이론들을 다 중복되는 것들을 빼놨을 때 성격 이론이라고 딱 남아있는 것도 몇 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성격이 사실은 되게 모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격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되게 모호하니까 성격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심리학자들은 그거를 쪼갭니다. 그래서 이게 뇌의 문제야? 그럼 그거는 생리심리. 이게 이 사람의 지식의 문제야? 그건 인지심리. 그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달해서 생긴 문제야? 그건 발달심리.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래? 그럼 그거는 뭐 이상심리나 정신병리 이렇게 나눠지지. 그거 다 빼고 성격심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격심리도 주요한 관심 분야가 아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이 도대체 뭐냐? 자, 심리학의 정의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과동물, 이거 좀 작지만 요것도 한번 포함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심리학은 요거를 좀 붉은색으로 표현했고요. 또 과학을 붉은색으로 표현했죠. 침대가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침대 과학이래죠. 그렇죠? 침대도 과학인데 심리학도 당연히 과학입니다. 그럼 심리학이 무슨 과학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심리학과 실제 심리학의 차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와요. 제가 심리학 개론을 처음 수업 들었을 때 교수님들이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좀 이상할 정도로 강조하는 게 뭐였냐?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생물학, 물리학 혹은 천체 우주학 같은 이런 학문들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뭐 책은 보지 않았지만 그런 책을 봤을 때 혹은 뭐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걸 배울 때 생물학은 과학이다. 물리학은 과학이다. 혹시 이런 표현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심리학 책에는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너무나 강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아니 그래, 심리학이 그래 과학일 수도 있지.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누다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예요 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누가 봐도 남자니까. 근데 제가 뭐 굉장히 이렇게 여성처럼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왔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선생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난 남자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뭐 대학 갈 때 뭐 면접에서 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 해요. 그러면은 야, 내가 뭐 그건 잘 모르긴 하겠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너한테 야, 너는 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라 생각하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럼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교수님,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한 과학입니다. 행동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표현을 쓰면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얘가 뭔가를 좀 알고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다라고 이제 제가 팁을 하나 주는데요. 자, 조금 보면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동물은 왜 써왔느냐? 사람을 연구하려면은 실험도 해야 되고 실험을 하려면은 뭣도 좀 약도 넣고, 그쵸? 좀 환경도 통제해서 좀 극단적인 환경에도 넣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혹은 자연과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윤리적으로 동물 연구를 하듯이 심리학자들도 동물 연구들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책에 보면은요, 동물 얘기가 꽤 많아요. 동물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사육실이 있어요. 심리학과 소속. 대학원 연구실 옆에. 뭘 사육할까? 쥐를 사육해요, 쥐.
왜? 쥐 가지고 막 쥐 내도 해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쥐 사육실도 있고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게 동물 행동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니까 이제 동물을 좀 작게 썼어요. 인간과 동물의 마음과 행동을 어느 측면에서 첫 번째로 생리적인 측면에서 뇌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지능 혹은 뭐 애착, 자존감 이런 얘기들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 같은 우리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은 상황. 여기 굉장히 지금 거의 다 지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토요일 날인데도. 그럼 여러분이 왜 이렇게 집중하십니까? 제가 너무 잘생겼나요? 여기서 감사해요. 여러분 뭐 이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린 낯선 환경에서 긴장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강의를 임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원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냐? 물론 성실하지만 또 낯선 곳에 오니까 더욱더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의하던 또 제가 익숙한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좀 더 편하게 강의할 수도 있는데 이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다. 그렇다면 왜 심리학은 무의식이 주요한 관심 분야, 성격이 주요한 관심 분야도 아니고 왜 심리학에서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심리 테스트는 믿지 말라 하고 그리고 왜 자꾸만 과학을 강조하느냐?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심리학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심리학의 시작은 인식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인식론은 철학이에요. 딱 일단 우리 철학 얘기 들으니까 일단은 좀 벌써 피곤이 좀 몰려오기 시작하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철학과 연관이 있는데 철학에서의 인식론은 도대체 어떤 이론이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인식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식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 도대체 뭡니까? 별로 안 궁금하시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그걸 어떻게 얻으셨어요? 안 궁금하잖아요. 뭐 지식이 뭐 학교에서도 알려주고 뭐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게 뭐가 뭐 궁금해. 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이런 게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그래요. 네 번째 시작. 도대체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인식론이 사회적 이슈로, 인류의 이슈로 부각이 됐던 거,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던 때는 바로 고대를 지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지납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더라고요. 역사학者사이에서. 왜냐하면 암흑기라고 하면은 너무 그냥 어둡기만 했어. 아무것도 뭐 이루어진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중세도 나름대로 좋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떤 측면에서는 암흑기였냐. 인간의 지식 발전에 있어서는 암흑기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유일하게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맞아요. 네, 교황님이셨어요. 지금 교황님은 안 그렇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천동설, 지동설 뭐가 맞냐? 교황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올바른 지식이고 무엇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암흑기 1000년이 끝나고 근대로 넘어오게 된 세 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과학의 발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증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던 일반적인 자연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술 문화 분야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림을 보시면 다 성화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사람을 안 그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왜 안 그렸을까요? 다 죄 있는, 타락한,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만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작품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의 몸을 그렸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자연과학 르네상스 종교육.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또 과학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때 조금 힘들었는데 옛날에 했던 거 혹은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 회복한 거, 오케이, 좋아. 그 다음 근대로 넘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요 중세 끝에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탐험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바닷가에 살았어요. 저 바다 끝을 보니까 계속 펼쳐지는 수평선이 보여요. 저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저 바다 끝까지 가보고 싶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한번 배 타고 출발해봐. 이랬을까요? 아니야, 가면 안 돼. 왜? 바다 끝에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어. 그럼 여러분, 엄마 누가 그래 가봤대? 그럼 누가 그래요? 교황님이. 사실은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교황님이 말씀하셨다는 걸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중세시대 끝무렵 살고 있었던 중세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 맞아 그럼 그게 진리지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착해요. 굉장히 심성이 착해서 엄마 말을 안 어겨. 아빠 말을. 진리라고 우리는 무조건 그냥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그리고 어느 날 신문을 딱 봤어요. 아이고 오늘 무슨 신문이냐 딱 보니까 신문 일면 기사에 뭐라 나왔어요? 바스코 다가마 지구를 한 바퀴 돌다. 충격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뭐야 지구가 낭떠러지가 아니었어? 충격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그림 보니까 인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은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때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십자군 전쟁에 누구를 내보냈어요? 어른들이 가니까 지는 거예요. 누구를 내보내요? 애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년 십자군 어디서? 지금 옆 동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패싸움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모아서 어디로 보내요? 중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다가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부모들이 이 당시 부모들, 지금 부모들 말고 이 당시에 그렇게 내보냈던 부모들이 막 교황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 새끼 왜 그렇게 내보내냐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그 전쟁이 바로 신이 원하는 전쟁이라고 교황이 말했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왜 모여 있는 거야? 전단지가 붙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젊은 사제가 여러 개를 써놨어요. 이것저것.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교황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제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고. 그렇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 진다고 막 엄청나게 자기 막 먹지 못하고 냈는데 근데 여러분이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황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동설, 지동설 논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1000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게 이 세계 사건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인류가 1000년 동안 믿고 있었던 게 틀렸다고 증명이 된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거 그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과학을 했듯이 그래 다시 과학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그리고 원래 신앙도 어쩌고 회복하고 그래 오케이 자 넘어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이때는 정말 엄청난 혼란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속은 사람은 사랑이 뭔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정에 속은 사람은 친구한테 속은 사람은 도대체 우정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지식에 속은다라는 사람들은 지식이 도대체 뭐니?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했어요. 왜 우린 1000년 동안 모르고 살았냐? 결론 하나였어요. 지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누가 이게 지식이다, 진리다, 믿어라, 알아라 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속고 살았던 거다. 그럼 이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1000년 동안 속고 살았는지 생각해보니까 지식이 뭔지를 의심하지 않아서,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지식이 뭐고 진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정말 고민해보자. 진지하게.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합리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데카르트는요, 이런 현상을 일찍이 발견했어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시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구나.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이유는 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죠? 제가 반사하는 빛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완전히 조명을 꺼요. 빛 전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보지 못해요. 여러분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숨 쉬니까, 아무도 보니까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시각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정확한 도구를,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면 도구가 부정확하니까 그 도구를 통해서 얻은 지식도 어떨 수 있다고요?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데카르트가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내 이름은 데카르트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어렸을 적에 엄마가 어떻게 알려줬어요? 데카르트야, 데카르트야, 데카르트 해봐. 그래, 네가 데카르트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식한테 그렇게 이름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이름을 들었겠죠.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면 청각은 정확합니까? 청각 부정확해요. 시각이 가장 정확해요. 가장 우리는 많이 의존하는 게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식인지 지식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 감각을 사용하지 말고 이성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고민해 보니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의심한다. 그것이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무엇이 지식인지 지식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자. 그랬더니 로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네 말 맞아. 그래, 우리 감각기관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 그래도 경험 없이는, 감각 경험 없이는 지식이 없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파가 논쟁에 붙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유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본유관념은 뭐냐? 경험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걸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이 존재한다는, 신존재 사고는,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과 모든 인류 속에서 늘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 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이 아니어도 돼요. 뭔가 초월자가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타고나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로크가 웃기지 마. 그것도 경험이야.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묻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경험인데? 우리가 어린 시절 세상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 그것이 바로 신 존재에 대한 관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웃기지 마. 그거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럼 부모가 키우지 않은 어렸을 때 내다버린 고아들은 그럼 얘네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안 갖겠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논쟁 지겨워. 고대부터 중세까지 논쟁이 있었어. 그런데 논쟁은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논쟁하지 마. 그러니까 인식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철학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직접 증명하고 실험하고 관찰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줬어. 그렇죠?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예술작품을 직접 들여다보고 성경을 직접 들여다보고 했던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우리한테 진리로 끌어줬잖아. 니네들도 니네들 주장이 맞다는 거를 우리한테 설득시키고 싶으면 증명에, 실험에, 관찰에 데이터를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의 논쟁을 계속 논쟁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계속 철학으로 남아 있었고 인식론의 논쟁을 과학으로 끌고 가려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학문이 뭐라고요?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뭐냐? 인식론 더하기 과학이에요. 심리학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인식론을 다루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변적으로 논쟁 중심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럼 과학이 뭐냐? 우리는 과학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적에 생각하면은 과학자들은 뭐예요?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 입고 막 화학물질 이렇게 막 비커에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꼭 한 번 뻥 터지지. 뻥 터지면은 눈알 팽글팽글 돌아오고 파마머리 되고 막 이러는 게 과학이라 생각하고 하늘의 우주를 보고 야, 저 행성은 어떻고 그런 걸 우리는 과학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화학물질을 가지고 노는 게 과학이라면 옛날에 연금술도 과학입니까? 연금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는 게 과학이라면 점성술도 과학입니까? 점성술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엄밀히 말하면 내용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의학, 생물학, 물리학 이런 게 내용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의학을 하는 것 같아도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뭡니까?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대심리학은 인식론의 과학적 접근이 바로 현대심리학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고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심리학 개론을 잘 들어야 나오는 이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의 시작은 한번 여기서 요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리학의 관심은요, 인간의 지식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억하느냐? 사람들의 의식은 도대체 뭐냐? 이게 심리학자들의 초기의 관심이었어요. 치유, 이건 심리학자들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무의식, 이것도. 동기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은 상담도 물론 심리학 자체가 상담 아니지만 상담도 있잖아요. 있죠. 이후에 과학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주제들이 다 접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시작점은 인식론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누구냐? 분투입니다. 이 분투. 자, 분투는 1832년 독일에 출생했고요.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자기 동료들처럼 의대를 졸업하고 개업을 해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874년 생리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요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런 글을 썼어요. 나는 지금 과학에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고자 이 책을 낸다라고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인간의 마음을 나는 이제 다루려고 한다. 요것 때문에 심리학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심리학의 시작은 언제냐? 심리학 실험실을 분투가 라이프치히 대학, 독일에 있는 대학에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1879년입니다. 이게 현대심리학의 시작이에요. 그럼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물론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현대심리학으로 하지 말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모든 논의들을 심리학으로 하자 그러면은 심리학의 시작은 철학과 비슷하게 올라가요. 철학자들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은 1879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5년이니까 대략 몇 년 됐어요? 대략 한 150년 정도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는 신생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심리학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여러 분야가 있느냐? 자, 모든 학문은 크게 기초 파트와 응용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심리학 이 기초 파트는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응용 파트는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직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라는 직업의 특징, 일단은 이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연구만 하는 학자 말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거나 현장에서 이제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제 그러한 직업적으로 일하는 심리 전문가를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심리사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심리학자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 심리 전문가들은 어떠한 표현을 선호할까요? 1번 심리사, 2번 심리학자. 어떤 표현 선호할 것 같아요? 심리학자? 심리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현장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 사겠지. 왜?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심리사지. 그리고 자격증도 상담 심리사, 범죄 심리사 하니까 사지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자 10명을 붙잡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심리학자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 표현. 사이콜로지스트라고 하지 심리사를 의미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심리사라고 하느냐? 자격증 통일 때문에 그래요. 명칭의 통일 때문에 심리사라고 하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심리학자라고 하느냐? 이 심리학자라는 직업은요, 다른 전문가들과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먼저 생겨났습니까?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겼습니까? 현장이에요? 공부예요? 현장이죠.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주술하는 혹은 무당이 혹은 지역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런 거를 치료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일하는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의학입니다. 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을까요?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이 만들어졌을까요? 현장입니까? 공부입니까? 현장이죠. 사회복지학의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기부인들이 도시의 빈민들을, 노인들을 도와주며 생겨난 게 사회복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의 필요성들이 학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변호해주는 활동이 먼저 있었습니까? 법학이 먼저 있었습니까? 현장입니까? 공부입니까? 그것도 현장이에요. 최초의 변호사는 로마의 시민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법적인 면에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관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도 있었고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법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학문들은 현장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리학은 달라요. 심리학은 현장에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에요. 나쁜 놈 잡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그 운동선수들이 효과적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아니라 아주 현장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인식론이라는 그런 되게 철학적인 주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된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현장에, 범죄 현장에, 심리치료 현장에, 학교 현장에 쫙쫙쫙 접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용 파트를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심리학은 굉장히 학문적인, 이게 중요한, 그래서 심리학의 중심은 의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어떤 그런 법학의 중심은 현장, 실천이라면 심리학의 중심은 실천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요 학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느냐? 네. 첫 번째로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거 과학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단순하게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네가 지금부터 좀 과학자처럼 객관적으로 현상을 좀 파악해봐라. 그리고 좀 정확하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직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해라. 이거는 아이들의 평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뭐 싫어, 뭐 좋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라. 사람과 세상, 사회에 대해서. 그렇죠? 심리학자는 어쨌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심리학은 좀 어렵겠죠. 그럼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문과적인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상담이나 이쪽은 뭐 과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과적인 속성도 중요하지만 통계나 생물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 심리학과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도 선생님 저는 뭐 공부를 못해서 심리학과 너무 커트라인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대학에는 복수 전공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심리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로 가서 복수 전공을 하면은 똑같다. 심리학 전공한 애들이랑.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심리학과에 가고 싶다면 네,
어느 정도 공부하는데 뭐 안 되더라도 방법들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을 안 했는데 대학원을 심리학을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심리학적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나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한국심리학 홈페이지가 있어요. Korean Psychology ORKR. 한국심리학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제가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도 청소년들이 볼 만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